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널 처음 본다. 기대가 큰가요? 뭐 아무 기대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기본 이론 과정이 11주가 잡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됐던 문제점인데,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하고 심화 이론 과정을 진행할 때 2달씩 진행을 하니까 기본 이론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심화 이론과 겹쳐지는 부분이 자꾸 생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커리를 좀 바꿔서 기초입문 과정을 짧게 진행하고 기본 이론 과정을 원래 3달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한 주를 좀 줄여서 11주간 진행을 할 거예요. 계획표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목차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부동산학 총론의 내용을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직 기본서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프린트물을 정리해 드렸고,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압축을 해서 제가 PPT를 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드리면 그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총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2문제에서 3문제.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 어떤 부분만 공부하면 되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꼭 집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복돼서 출제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부담을 많이 갖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 게 총론인데 무작정 암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그 암기 방법대로만 기억해 놓고 우리 랜드프로에 올려드리는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만 쭉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기본 이론 딱 끝난 순간에 아마 70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작년도에 처음 이제 32회 대비 시험을 준비했을 때는 기초입문과정 11, 12월 달 과정을 굉장히 기본 이론 과정처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때 매일 기보를 진행을 했어요. 그 진도에 맞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초입문과정만 잘 들어보시면 65점까지는 충분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초입문과정만 들으시고 매일 기보만 쭉 따라오신 분이 75점까지 받으신 분이 있어요. 뭐 이분은 너무 예외적으로 본인이 성적을 잘 받으신 분이라 얘기하기 좀 그런데 95점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75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 과정을 지금 열심히 따라오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네. 잘해보셔야 돼요. 제가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아, 저놈이 다른 데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죠.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출석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합격으로 한번 끌고 가볼게요.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합격 테라피죠.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 테라피 다니잖아요. 네. 테라피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이에요, 총론. 그럼 부동산학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략 어느 페이지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한 페이지만 제가 뒷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그 부분만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처음 출발부터입니다. 부동산학의 의의가 있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부동산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뭘 다룰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럼 적어도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공부할 것이고 부동산 학문은 어떤 특성을 띠는지를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자세히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학문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그냥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동산학의 정의를 내리신 학자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활동의 이제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나눠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학은 왜 만들었냐?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활동 등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하는 건가요? 인간이 하는 건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고 팔고 경작 활동 등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는 사람, 이게 인간인 거죠. 그럼 객체는 뭘까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체, 객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한대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잘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률화를 한 글자로 고치면 잘, 잘을 세 글자로 고치면 잘이 아니라 능률화. 그래서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대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는 그냥 하나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나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나요?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나무 심을 수도 있고 건물 올릴 수도 있죠.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았을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 최유효 용도 인간이 판단하는 거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리를 밝히는 거니까 과학의 성격을 띠는 거고, 이론적 측면의 과학성. 그리고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 얘는 실무 분야에 써먹기 위한 기술성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은 이론만 따지는 게 아니죠. 실무만 따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론과 실무에 조화가 필요할까요? 그럼 이론은 학교에서 연구하죠, 여러분? 이론은 학교에서 연구하잖아요. 그럼 실무는 기업에서 하죠? 산업과 학교가 협동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산업 협동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래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생활에 뭐 하기 위한 학문이다? 응용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기 전에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줄 잘 모르셨어요. 요즘은 하도 이제 대중화돼서 사람들이 알지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학, 법학, 공학 등은 예전부터 있었던 학문이죠. 맞죠? 그럼 부동산학을 만들 때 그냥 부동산학을 최근에 그냥 어떤 학자가 뜬금없이 만들었을까요? 기존에 있던 학문들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얘를 무슨 과학이라고 한다? 종합과학이고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응용과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뭐 어렵지 않죠, 지금? 그래서 이때 종합인데 기본적으로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따진대요. 이 내용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학문의 이제 성격을 볼게요. 성격. 이게 10년에 한 번꼴로 나올까 말까 한 문제예요. 부동산학은 사회활동을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자연과학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이에요. 되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활동은 사회활동인가요? 자연활동인가요? 사회활동이죠. 그러니까 무슨 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기 전에도 인간은 부동산을 사고 팔았나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경작 활동하고 건물도 올리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미 경험했던 걸 학문으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고 해요? 경험과학.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응용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 토지라고 지 마음대로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학문으로 잘 정해놨어도 이게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적용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에 맞춰서 활동해라. 규범과학의 특성을 띈대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과학의 특성을 띈답니다. 되셨어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지나가고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똑같은 집중도로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포커스를 맞춰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학자들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연구했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얘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또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연구 방법에 첫 번째 분산식 접근 방법이 있답니다. 얘는 뭐냐면 투자 활동이면 투자 활동만 디립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투자 활동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걔만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얘가 무슨 식이다? 분산식 접근 방법. 그럼 이렇게 하면 논점은 명확할까요? 얘만 보는 거니까 논점은 명확하겠죠. 그런데 부동산 투자와 중개와
중개와 감정평가 등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하나만 봤으니까 체계를 잡기 어렵겠죠.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울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식? 분산식 접근 방법이래요. 이번에 중점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과 관련해서 법률적 측면의 내용만 중점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내용만 중점적으로, 기술적 측면의 내용만 중점적으로 걔만 뚫어져라 쳐다본대요. 이게 중점식 접근 방법. 이해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중점식 접근 방법의 포인트는 법경기. 자, 따라해보세요. 이게 오늘 외우고 가야 될 첫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법경기. 그래서 법은 법률적. 법은 뭐라고요? 법률적. 경은 경제적. 기는 기술적이에요. 이 측면을 따로따로 보는 게 중점식 접근 방법. 그럼 따로따로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얘가 바로 뭐냐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래요. 그럼 얘는 법경기 측면을 한꺼번에 본대요. 그럼 얘의 특성이 무엇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러분. 어린 시절 받았던 선물 세트 중에 가장 압권의 선물 세트는 종합 선물 세트죠. 종합 선물 세트의 장점은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까지 빠진 거 없이 다 들어있죠. 체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체계적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합 선물 세트의 가장 큰 단점은 먹으려고 딱 뚜껑 따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맛동산 하나에 안 팔리는 것들 막 끼어 팔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게 무슨 식?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체계화의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법제도적 접근 방법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법률 제도가 부동산학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를 다 무시하고 만들어봤자 실생활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공법과 민법과 온갖 법률적, 제도적 내용들을 가지고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법제도적 접근 방법. 이번엔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있대요. 행은 뭐냐면 행동이고 태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라는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학에서. 그러면 공인중개사 중에 정말 중개활동을 잘하시는 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분의 월 수익이에요. 매출액이. 그냥 중개 보수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금 다 내고 월로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 월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아요? 부족해? 5천만 원이래요. 그럼 그분은 공인중개사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시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그냥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그래서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경영 등에서 부동산 경영장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그냥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그 다음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있대요. 그럼 얘는 어디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냐면 부동산 투자론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는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결정을 내릴 때 수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죠.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1억 주고 건물을 사. 근데 걔가 한 달 지나면 9천만 원이 될 것이래요.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죠. 지금 다 알잖아요. 우리 경험상. 그러면 A 건물, B 건물, C 건물이 있는데 A 건물에 투자하면 1억이 남는데 B 건물은 5천만 원, C 건물은 3천만 원이래요.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A 건물에 투자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의사결정 하실 거죠. 그렇게 이미 의사결정 내린 걸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정 분야라는 것에서 쓰인대요. 그 다음 부동산학의 이제 연구 분야라는 게 있대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펜으로 들면서 뭔가를 적고 있으면 황당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은.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 분야는 우리는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고 금융, 돈을 빌릴까 말까를 결정하고 개발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대요. 결정. 그리고 정책을 펼칠까 말까도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결정 분야예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여러분 뼈가 검정색인 애가 뭐죠? 살도 검고
오골계죠, 오골계. 오골계를 아는 건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저밖에 없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골계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기억한다? 투금계. 한번 해보세요, 투금계. 시험장 가면 기억난다고요. 그래서 MM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생각하실 텐데 이게 메모리 매직이죠. 그래서 암기 방법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투금계. 투는 뭐예요? 투자, 금융, 금은, 금융, 개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결정 분야인 거예요. 그 다음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분야가 있대요. 그때 평가, 마케팅, 관리, 상담, 중개가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럼 그 부동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그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마케팅 활동을 했겠죠. 그럼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지원하는 분야가 되는 거죠. 맞아요. 관리하기가 쉬운 부동산에는 투자를 하겠죠. 관리 여부도 투자 결정을 지원하죠. 상담을 잘해주면 부동산을 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 결정을 내리는데 중개활동도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사는 데까지. 그리고 내가 살려고 봤더니 3억을 달래요. 건물을. 그런데 3억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 못하겠어.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얘는 4억의 가치가 있대. 그럼 사요 안 사요? 아니 3억을 달랐는데 4억의 가치가 있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평가가 뭐 내리는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지원했죠. 맞나요? 이게 결정의 지원 분야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뭐가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냐면 평가가 여기다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개에다가 여태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평가는 결정 분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얘는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다 결정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도움을 주는 거죠, 지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외울 때는 뭐만 기억하자, 그냥? 투군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정책을 펼칠까 말까를 결정한다. 끝. 그 다음 기초 분야가 있는데 얘를 뺀 나머지는 다 기초 분야다. 끝. 그 다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대요. 얘는 크게 활동과 현상으로 쪼개지는데 부동산 활동은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보세요. 투자 활동엔 주체가 있을까요? 아니, 자. 활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주체가 있죠. 그럼 활동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그럼 움직이는 거니까 동적 대상이죠. 그럼 동태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정태적인 분석을 해요? 동태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활동인 거야. 네. 그래서 동적인 대상이고 동태적인 분석을 하고 활동의 주체가 있고 활동의 목적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반대겠죠, 뭔가. 그래서 현상이 있는데 부동산 현상. 얘 대표자는 지가고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가는 토지 가격이죠, 여러분. 지가, 토지 가격. 그럼 지가가 매우 높은 걸 지가고 현상이라고 해요. 높을 고자를 써서. 그럼 지가고 현상은 지가가 높아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지가고 현상은 놓여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정적인 개념이며 정태적인 분석을 하고 주체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1이라는 지역에 인구 유입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 활동이. 그럼 이 지역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토지를 원하겠죠. 부동산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겠죠. 그럼 집가고 현상이 나타나나요? 맞아요. 그럼 활동의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활동이 변함에 따라 현상도 변할 수 있나요? 이 지역에서 인구 유출 활동이 이루어진 거야. 대기업이 하나 빠져나가 버렸어. 그럼 인구 유출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이 지역의 집가는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활동은 움직이는 개념이고 현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X네요. 단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활동의 변화로 장기적으로 현상도 변화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나가면 고난도라는 거죠. 개념이 어떤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할만해요? 어려워요? 당연히 할만하죠. 아직까지 할만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 부동산 활동에 의의가 있대요.
활동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인간과 관련을 맺지 않은 건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인공은 부동산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인지 대답해 보세요. 지진. 땅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는 부동산 활동일까요? 아니에요. 왜?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어딘가에서 뭔가를 폭파시켜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됐죠? 그럼 경작 활동은 부동산 활동일까요? 부동산학에서의? 경작 활동. 인간이 농지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 활동이겠네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인 거죠. 그리고 주체의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 인간을 셋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있대요. 정부예요, 정부. 정부도 부동산 활동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택지 공영개발 들어보셨어요? 공영자가 들어가면 다 정부의 개발이죠. 그럼 택지지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택지지구 들어보셨죠? 그럼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농지, 임지였던 부분에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없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해서 그게 택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분양하죠. 그때 지구를 쪼개서 각각 개발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로 정부가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의 주체가 공적 주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제1섹터라고 한대요. 섹터는 주체예요. 섹터가 주체.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공적 주체일까요? SH공사도 공적 주체죠?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적 주체예요. 그 다음 사적 주체는 개인들이래요. 개인들. 우리들도 부동산 개발 활동 할 수 있죠? 네. 사적 주체. 그럼 둘이 섞여서 하면 민간 합동 개발은 제3주체겠네요? 네. 그럼 사적 주체는 공익을 추구해요? 사익을 추구해요? 자신의 이익을 디립다 추구하죠. 그럼 얘는 효율성을 추구할까요? 형평성을 추구해요? 효율성을 있는 대로 추구하죠? 그럼 공적 주체는 효율성을 무시해요?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효율성을 무시해서 디립다 안 좋게 개발해도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 효율성 추구해. 추구하는데 형평성을 더 강조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면 여러분 신도시 개발 등을 하면 정부 주도하에 택지를 조성해서 지구를 구성해 놓고 다 개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도심 한가운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진행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재건축 조합이나 뭔가 조합을 결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도심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보통 메이커가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본 레미안, 네, 자이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신도시에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어. 네,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본 아파트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맞나요? 그럼 정부가 공공기관의 택지를 조성해서 개발해 줄 때는 돈 많은 메이커, 건설업체만 만약에 입찰 경쟁을 통해서 가장 택지 가격 높게 부르는 사람이 다 따낸다면 메이커들만 다 따내겠죠. 자금력이 많으니까. 그럼 중소건설업체들한테 돌아간 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입찰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되셨어요? 이네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적 주체가 제1섹터고 사적 주체가 제2섹터인데 제1주체, 제2주체, 제3주체인데 얘를 바꿔서 문제 낸 적이 있어. 공적 주체 정부를 제2주체라고 낸 적이 있다고요. 그럼 얘만 기억하면 돼. 기억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보면 정부 우선주의죠. 정부 제1주의잖아. 정부가 뭐 하자 그러면 거기에 거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1주체다? 네. 따라해보세요. 정부 제1주의. 그렇게 한번 하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외우자고.
됐죠? 그래서 정부 제1주의로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 다음 사적 부동산 활동에서 표준 산업 분류를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한 3년에 한 번꼴 근래 들어서는 4년에 한 번꼴로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름이 뭐죠, 여러분? 표준 산업 분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 산업은 어디에 해당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놓고 규제 방안 등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표준 산업 분류인데 그럼 부동산업이 있겠죠, 여러분?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공부해 보시겠지만 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대가 있이 대가 없이? 대가 있이 그 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업인 거야. 산업인 거죠. 그럼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자, 이쪽 보세요. 우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의 가장 기본은 임대차 활동해요. 우리 부동산 빌려주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임대차. 임대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 임대료. 임대료. 줄여서 두 글자는 임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개념들이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건설업자들 있잖아요. 그럼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크게 부동산업이란 부동산을 임대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동산을 공급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이제 쪼개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쪼개지는 거죠. 어떻게 쪼개졌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런데 제대로 임대가 가능하고 제대로 공급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부동산을 관리해주면서 돈 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관리업체 있죠. 네, 아파트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 전문 관리업체에다 위탁해서 맡기죠. 그래서 관리소장도 거의 대부분 위에서 그 업체에서 타고 내려와요. 요즘 근래는. 그리고 대형 쇼핑몰 같은 데 보면 관리업체 있죠. 그럼 주거용 부동산 관리해주면서 돈 받는 업이 있을까요? 있죠.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등 관리해주면서 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토지 관리해주면서 돈 받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에 산이 있어, 산. 그 토지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돈 받는데, 달마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는 거야. 되세요? 그럼 잠깐만 이쪽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해 주면서 돈 받는 사람 보셨어요? 주택 임대하면서 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봤다고 제발 해주세요. 안 봤어도. 봤죠? 예. 호응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다음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럼 토지를 임대하면서 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포인트라고. 얘도 기타는 있는 거야, 얘는. 기타 부동산업에 임대업이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해서 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있죠. 상업용 부동산 개발해서 공급해서 돈 받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 있을까요? 기타 부동산 토지 있죠. 그런데 토지를 관리해 주면서 돈 받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인데 얘는 비주만 있다고. 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 해요, 안 해요? 비슷한데 없잖아. 그게 나올 수 있겠죠, 개념이. 그 다음 부동산 중개 자문업 및 감정평가업이 있대요. 얘들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랍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외우는 방법 이건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딱 두 가지 측면이 기억이 나야 돼요.
부동산업은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서비스업 있죠. 서비스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서비스업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서비스업이 네 개야. 우리 몇지 선다? 사지 선다? 오지 선답이죠. 사실은 오지 선다가 아니라 오지 선답이야. 정확한 개념. 그게 뭐죠? 선다가 맞겠는지 선답이 맞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의 지문 중에 선택하는 거죠. 다를 선택하는 거야? 답을 선택하는 거야? 답을 선택하는 거니까 오지 선답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근데 다 오지 선다라고 그러잖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5개 지문이니까 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4개라고요. 예? 그럼 이 중에 여기서 하나를 섞어서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 중 부동산 업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뭘 문제를 낼 수 있냐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을 내면 걔는 X인 거죠. 네.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충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얘는. 연이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주기. 비주기가 뭔지 이해되시죠? 따라해보세요. 비주기. 비가 뭐예요? 항상 부동산 건물을 구분할 때는 주택을 중심으로 구분해.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중심이야. 주는 주거용. 그럼 비는 비주거용이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비교한다? 주거용을 기준으로 주거용이 아닌 건 비주거용인 거예요. 그게 아닌 토지 등은 기타라고 뽑아낸다고. 그래서 비주기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비주기. 비주기. 얘도 비주기야. 근데 관리업은 비주만 있다고. 뭐가 없다는 거 기억하면 된다? 토지를 관리해주면서 막 쳐다보면서 돈 받는 사람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 관련 서비스업을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되겠네요. 기억하는 방법. 얘는 감정평가, 그 다음 자문업, 관리업, 중개업이래요.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방에 외워버리는 방법. 야구장을 갔어. 야구장을 갔더니 관중에 대한 서비스로 감자를 관중에게 줘요. 뭘 준다고? 감자를. 그래서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이러면 끝난다고. 분위기가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감은 뭐라고요? 지금 감은 감자야? 감정평가라고. 감정평가. 자는 자문업. 그 다음 관은 관리업. 중은 중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자는 관중 서비스 이러면 끝난다고. 이걸 추가라고 외우지 말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공부해놓고 그렇게 문제를 못 풀면 그거는 꽝이야. 이론을 공부하면 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지선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 헷갈리는 건 그냥 암기 방법 툭 치고 넘어가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공부할 게 줄어. 됐다고 해주세요. 안 됐어도 됐다고 해봐. 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24의 기출문제래요. 별이 3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별이 5개예요. 장수 돌침대가 별이 5개죠. 재미없죠? 이런 걸 참아내야 돼. 자, 그럼 여기 잘 보고. 그래서 이게 3개예요. 3개. 할게요. 1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 있어요? 개발 및 공급업 있죠, 우선. 중개 대리업 있어요? 이 중개가 관중의 중이죠. 뒤에 붙는 게 중개 및 대리업인데 대리업 생각 안 하고 중개잖아. 네. 관리업 있어요? 관중? 있죠. 얘 관리업인데 이게 만약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면 X지. 근데 얘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니까 있겠네요? 있는 거잖아. 임대업 있죠? 네, 맞잖아. 그럼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걸 정확히 개념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가지고 돈 빌리잖아. 금융. 당연히 있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테고리 자체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요? 부동산 갖고만 돈이 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 및 금융업은 별도로 있다고. 부동산업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나온 문제는 틀릴 사람이 없는 거야. 틀려갖고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한 대 맞긴요. 어떻게 때려요? 다시 또 해드려야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맞춰야죠.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볼 텐데 이걸 그냥 뒤에다 붙여버렸어 그냥.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순서대로 했는데 이제 6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받은 교재 페이지에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펼치셨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용들을 쭉 볼게요. 얘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상 나와본 역사가 없어. 단 한 번 찾아보려면 단 한 번 있었어요. 지금 몇 회까지 시험 봤는데? 32회까지 시험 봤죠? 우리 33회 보는데 15회 이후부터 문제가 가치가 있어요. 그 전에 문제들도 좋았던 문제는 있는데 15회 때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 문제의 근대화는 15회부터인 거예요. 자, 이제 좀. 페이지 69페이지 못 찾으세요, 지금? 69페이지를 찾을 때 제발 1페이지부터 계속 차례차례 넘기면서 69를 가지 마. 답답해 죽겠어, 그냥. 뒤로 가서 69를 찾아요. 자, 여기 보세요. 시간 없다니까, 시간? 4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해야 될 내용에 비하면 여러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해보면. 여기 잘 보고 집중.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있답니다. 우선 과학성 및 기술성을 띈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은 과학이죠. 침대도 과학인데 부동산이 과학이 아니겠어요? 과학성을 띠지. 그 다음 걔가 실무로 기술로 나타나죠. 산학협동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실제 경험했던 걸 만들었죠. 경험 과학성.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공적 주체는 사회성, 공공성 강조하죠. 사적 주체 개인은 사익성을 추구하죠. 당연한 거. 전문성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에 따라서 1차 수준의 활동, 2차, 3차 수준의 활동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구분할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구분할 거예요. 일반인이 행하면, 자, 여기 보세요.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어. 지나가다가 일반인이 딱 보더니, 저건 10억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인이 10억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일반인이 무슨 활동을 했어요? 감정평가 활동을 했죠. 그럼 얘는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않죠. 그냥 심심해서 한번 던져본 거야. 신뢰성의 정도가 높아, 낮아? 낮아요. 주의 의무를 많이 기울일까요? 그냥 대충 던진 거야? 대충 던진 거예요. 그 다음 이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믿은 사람이 바본 거지.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아, 낮아? 낮아. 그래서 얘가 1차 수준의 활동이라고요. 누가 행하면 1차야? 일반인이 행하면 1차인 거예요. 그 다음 수준이 1차, 2차, 3차로 갈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기억하는 방법. 술 먹으러 갈 때 1차까지만 하는 사람이 술에 대한 전문가예요? 3차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3차까지 가는 사람이 술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3차가 가장 전문성이 높겠네? 1차가 제일 낮고 그럼 2차는 중간이겠네? 예, 그러면 2차 수준의 활동은 일상의 업무로 부동산 활동을 행하는 사람이 하는 활동이래요. 근데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야. 대표자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야. 그럼 공인중개사는 일상의 업무로 부동산 활동을 하나요? 하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가면서 똑같이 10억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일반인이 얘기한 것보단 믿을만 해요? 전문성이 좀 더 높아요? 신뢰성의 정도도 높아? 주의 의무도 좀 더 기울였어?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별도로 있잖아. 누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얘는 2차 수준의 활동인 거지. 일상의 업무로서 부동산 활동을 행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몇 차? 2차라고요. 일반인이 하면 몇 차? 1차라고요. 그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몇 차야? 그게 3차인 거예요. 3차. 그래서 이번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했어요. 10억. 믿을만 해요?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돼? 대충 해야 돼? 기울여야 되죠. 책임져요? 안 져요?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전문성의 정도가 제일 높죠. 이게 몇 차라고? 3차. 이제 질문할 거예요. 이걸 맞히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배운 거야.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했어요. 질문. 먼저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빨리. 저하고 친해져야 돼. 빨리. 손 흔들고. 이러니까 꼭 1교시만 하고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손 내리고. 이제 몸 상태는 건강하죠? 지식 상태를 확인해 볼 상태예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했대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계속 힘주는 거 봐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했어. 이게 몇 차 수준의 활동이에요? 2차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갔냐면 그래 공인중개사가 하면 2차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개활동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잖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몇 차례매? 3차잖아요.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해서는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느껴져요? 그런 부분만 출제자가 공략하면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을 공부할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아야 돼, 제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돈 받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다 분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듣고 따라오면 무조건 붙어.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컨설팅 활동을 컨설턴트가 했어. 부동산 상담사가 상담 활동을 했어. 몇 차? 그렇죠. 3차라고, 3차. 공인중개사가 상담 활동을 했어. 2차야, 2차. 일반인이 하면 1차.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하면 몇 차겠네요? 2차야. 중개 활동을 했을 때만 3차지.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됐나요? 된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윤리성을 띈대요. 여러분 중개사는 윤리성을 떼야 될까요? 안 떼도 될까요? 자, 만약 윤리성을 중개사가 띄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기 건물 사실은 30억이래. 그런데 당신의 말빨이 이 지역에서 제일 끝내주는 중개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억에 팔아주면 2억을 주겠대. 원래 얼마짜린데? 30억짜리인데 50억에 팔아주면 2억을 띄워주겠대요. 신나 안 신나? 중개사가 신났어. 그래서 화려한 말빨로 속여서 50억에 팔아줬어. 그럼 그날로부터 계속 유리창 깨지는 거야. 왜? 산 사람은 그 지역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근데 30억짜리 50억에 샀잖아. 그 인간 때문에. 그 중개사 때문에.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이렇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윤리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개활동에는 윤리성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 필요한데 이 윤리성이 고객에 대한 윤리만 지켜야 될까요? 보조원에 대해서도 윤리를 지켜야 돼. 중개 보조원에 대해서도.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맞죠? 그 다음 동업자 상호간에도 당연히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의뢰하지 않은 일반 공중들에게도 윤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틀렸잖아. 그래서 이제 고용윤리는, 자, 고용윤리는 동업자를 고용해요? 아니면 종업원을 고용해요? 종업원.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지켜야 될 윤리인 거예요. 그럼 조직윤리는 동업자들끼리 조직을 짠 거죠. 그러니까 동업자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조직윤리인 거야.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서비스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고객에게. 그러니까 고객에게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 윤리인 거지. 그럼 일반 공중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뭐야? 공중윤리겠죠. 일반 대중에게 지켜야 될 윤리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섞어내겠네요. 이렇게. 그럼 또 이걸 조조 이렇게 외운다고. 그럼 틀리는 거지. 지금 그냥 한번 봤더니 끝나잖아요. 이걸 죽어라고 공부 외워야 된다면 잘못 배우는 거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됐다면 잘 배운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부동산은 안 보고 거래하면 돼요. 가끔 여러분 연예인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추천을 받고 토지를 샀더니 그 토지를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산 맨 꼭대기에 있는 토지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투자 사기당했다고. 그럼 그렇게 투자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부동산을 들고 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이게 무슨 자세? 오늘 다 할 거야. 이게 부동성이잖아요. 부동자세.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보지도 못하고 거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를 무슨 활동이라 한다? 임장 활동성의 특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모아야 돼? 모으지 않아야 돼? 모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야?
설마 아직도 통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남이 모르는 개발 정보를 나만 알아서 오르기 전에 사서 개발 이익을 많이 누려보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현실은 어때? 내가 아는 정보는 다 알고 있어.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면 맨날 나는 상투의 끝을 잡고 추락하잖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에서 정보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 다음 실제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인간끼리 얼굴을 맞대고 활동하죠. 아니,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중개인 껴가지고 하잖아요. 중개사까지. 그러니까 대인 활동성의 특성을 띠겠죠. 대인 활동이야. 인간을 대면하면서 활동한다. 그 다음 부동산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대물 활동성의 특성도 띠겠네요. 양면성을 띈다고.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30년 전에 2002년도 무렵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고 난지 공원 등이 생길 걸 알았다면 그로부터 10년 전에 그걸 알았다면 그 지역의 토지를 사놨으면 싼 값에 샀겠죠. 그럼 대박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투자 활동을 하면 돼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 장기적인 배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이익을 누리고 싶지 않다. 내 자손에게 이익을 주고 싶다 그러면 교도소 옆에 토지를 사는 거야. 싸겠어, 비싸겠어?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뷰가 무슨 뷰예요? 뷰. 교도소 뷰야. 쌀까, 비쌀까? 싸요. 그런데 그 교도소가 항상 그 위치에 계속 있진 않아. 언젠가는 이전해. 그 언젠가가 굉장히 길 뿐이야.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 살아생전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내 자손의 자손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또 이제 교도소 옆에 토지를 열심히 사고 다니겠죠. 그리고 나중에 네가 옮긴다며 뭐 그러면서 따지겠지. 그 공간 활동성의 특성을 띈대요. 부동산은 공간인가요? 토지의 표면을 지표 그 위를 공중, 그 밑을 지하라고 해요. 그럼 건물 하나를 지어도 위로 올리죠? 네. 그리고 밑으로 파들어가죠? 그러니까 공간 활동성의 특성을 띈대요.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 다음 복합 개념은 외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비타민이 둘 이상 합쳐져 있는 걸 무슨 비타민이라고 해? 이거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내용이 진전이 없어. 무슨 비타민? 그렇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 무슨 비타민? 복합 비타민. 그래서 앞으로 둘 이상이 나오면 뭘 붙여? 예, 복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복합 개념은 둘 이상의 개념이겠네요? 우리 둘 이상의 개념을 아까 처음에 이것만을 외우자고 그랬어. 법, 경, 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측면에서 따져보게 돼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대요. 부동산 활동은 능률성을 띄어야 될까요?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지.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능률성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을 높이는 게 능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만약에 능률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시간 1교시 50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풀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한 것. 그게 능률적으로 공부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거래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고 소유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대. 그래서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돼. 원래는 이거예요. 거래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토지를 사고 팔아. 그런데 거래활동에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아. 질서가 없어.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아, 누군가 중개사가 중개를 해주지도 않아. 우리 둘이 사고 팔아. 그럼 10억을 달랬는데 10억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인간이 실제로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얘가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거래의 빈도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거래활동에서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되잖아. 자, 도로에서 잘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교통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개념인 거야. 그 다음 소유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건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뭘 낼 것 같아요? 바꿔서 낸다고. 바꿔서.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거래 이러면 돼. 따라해 보세요. 거래. 됐죠? 그럼 끝난다고.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안전하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전하게 해야 돼? 안전하게. 그럼 법률적 측면에서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안전해야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성은 법경지 측면에서 따져보겠죠. 우리 시험 문제에 기출된 문제가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안전성의 일반 원칙인 안전성의 측면을 추구하는 원리 중에 거래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얘들은 능률성이에요? 안전성이야? 능률성이죠. 능률성. 안전성이 아니라. 그 다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면 아껴 쓰자는 개념이죠. 개념이.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비용이에요? 최대 효과예요? 최소 비용. 그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리자는 거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쓰자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경제성이 빠져요.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공정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 불공정하게 행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정성의 원칙이 따라온다고요. 그럼 질문. 공정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의 원칙 중 공정성의 원칙은 사적 주체에게 중요할까요? 공적 주체의 활동에 중요할까요? 아니 사적 주체가 부동산 할 때 공정하게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정부가 뭔가 개발 활동을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부. 그래서 공적 주체에게 더 강조되는 게 공정성의 원칙이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잘랐다 할게요. 지금 폭풍우처럼 밀어붙였죠? 지금 시간이 벌써 55분이 지났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야 돼. 잘 가야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졸리면 제가 오늘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졸리시면 좀 졸아요, 차라리. 그럼 나중에 깨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놓친 부분은 꼭 동영상으로 보고 인강으로 다시 돌려보고. 왜냐하면 자꾸 잔소리를 하다 보면 그 잔소리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되셨죠? 열심히 하셔서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죠? 할만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할만하다고 대답해야지. 할만하다고. 자, 마지막으로 1교시 마지막. 할 수 있다. 자,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어요. 10분 쉬고 다시 뵐게요.